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총선 참패의 후폭풍일까요? 대통령실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차기 총리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전 장관을,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검토하는 내용의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당장 여권 내부에서는 당 정체성이 무너졌다는 식의 혼란스러운 반응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언론이 근거 없는 오보를 쏟아내지는 않았을 텐데요. 왜 이런 소동이 벌어졌던 걸까요? 어제는 대국민 메시지를 두고 참모가 비공개 회의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며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취지를 수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이 반복되면 레임덕은 더 빠르게 다가오겠죠. 정부 여당은 하루빨리 재정비하고 국익과 민생에 집중해야겠습니다. 4월 17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봄나들이 사행시. 봄나들이 갈 때쯤 나도 차 바꿀까? 라는 생각. 들면 딱 KGM 토레스지. EVX까지 혜택이 팡팡. 4월 특별 혜택 토레스 24개월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200만원 추가 할인. EVX 전트림 200만원 인하까지. KGM 전시장에서. 이희경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사는 평수를 바꾸지만 연금 이전은 평생을 바꾼다는 말. 그래서 저는 하나 연금 닥터. 빈틈없는 밀착 관리에 찾아오는 연금 전문가 상담까지. 당신의 퇴직연금 하나은행 연금 닥터로 이전해야겠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몸에 필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규정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봉화군림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 올해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됐습니다. 잠시 후 봉화군 보건소 박주희 주무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는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필수의 차필 규정. 오늘도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아마 차 운전하시면서 이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운전 다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안전띠 아닙니까? 안전띠,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안전띠에 대한 부분들 뭐 정확하게 어떻게 매고 또 앞좌석은 많이 매시는데 또 뒷좌석 매지 않으신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뒷좌석의 중요성, 뭐 다양한 안전 방법 중에서 안전띠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자, 안전띠 하면 뭐 앞좌석은 뭐 거의 100% 매실 테지만,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뒷좌석도 다 의무화되어 있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혹시, 네. 시내 주행할 때 있잖아요. 고속도로 말고. 이럴 때도 뒷좌석 안전띠 매는 게 의무인지, 이게 단속이 의무입니다. 되는 건지. 그렇죠. 의무화로 돼 있습니다. 모든 도로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전만 예. 하더라도 이제 고속도로 들어갈 때만 뒷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됐다가 예. 일단 도로에 차가 들어서게 되면은 100% 안전띠 매는 게 이미 법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중요한 예. 것이 뒷좌석은 사실 이제 앞에서 단속을 할 때 앞좌석만 보이고 뒷좌석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죠. 예. 예, 그래서 단속에 대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뒷좌석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앞좌석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추돌 사고 생기게 되면은 예. 뒷좌석에서 앞으로 튕겨 나갈 때 더 예. 위험하거든요. 아, 그래서 오히려 뒷좌석이 더 위험해요? 앞좌석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앞 사람하고 이제 부닥친다든지 해서 뇌진탕이라든지 또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앞니를 뚫는 그런 사고도 있어요. 굉장히 치명상을 입어서 사망자가 바로 즉시 발생할 정도로 치명적인 부분이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뒷좌석은 안전띠가 뒤가 안전하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한 가지 참조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에어백을 너무 믿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에어백 앞에 원래 SRS라는 말이 다 붙어 있어요. SRS. 이게 무슨 뜻이죠? SRS라는 것이 모든 차에 들어가는 에어백은 다 SRS입니다. SRS가 원래 뜻이 제한적인 또 보조적인 안전수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SRS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전띠를 메고 두 번째 안전장치로서 에어백이 작동해야지 보호를 해줍니다라는 뜻을 가진 게 SRS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에어백만 있으면 완벽히 보호가 안 된다. 안전벨트까지 매야 된다. 맞습니다. 그 그래서 말씀이시군요. 실제로 이제 에어백 자체가 종류가 이제 원래 4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세대 에어백 지금 쓰고 있는데 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4세대 에어백만을 장착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4세대 에어백이 제일 비싼 에어백이에요. 그러니까 센서도 많고 심지어는 조수석에 무게 센서부터 이런 게 다 연동이 돼 있어서 뭐 조수석 쪽에 너무 가벼운 뭐 어린이가 앉아 있다든지 또 등받이를 띄어서 너무 가깝게 있게 되면 에어백이 도리어 판단을 해서 터지지 않는 것이 도리어 보호한다라고 해서 이런 어떤 정밀한 에어백이 4세대 에어백인데요. 미국은 아시겠지만 2명 중에 1명 이상이 비만이지 않습니까? 몸무게가 무거운 만큼 충돌을 할 때 관성이 크기 때문에 더 치명상을 많이 입어서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인가 10년 동안에 미국이 에어백 맞아 죽은 사람이 300명이 넘었어요. 에어백에 맞아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에어백이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에어백이 튕겨서 부풀어 오는 속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목을 부닥치면서 목뼈가 부러진다든지 등등 해가지고 수백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4세대, 3세대, 4세대까지 해서 4세대 에어백. 그래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미국 수출하는 차도 4세대 에어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2세대, 3세대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굳이 뭐 4세대 에어백까지 없지만은 일단 비싸고 좋은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국산차에도 2세대부터 3세대, 4세대 세 가지가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거. 근데 이런 에어백이 아무리 좋아도 말씀드린 대로 안전띠를 정확하게 제대로 매지 않으면은 에어백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안전띠 뭐 요새 안전띠 아직도 운전석에서 이 느슨하게 하고 클립을 끝에 찝어가지고 느슨하게 매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꼬인다든지 또 안전띠를 맨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시트 포지셔닝이라 그래서 몸에 맞는 좌석의 위치를 자기 몸에 정확하게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운전면허 시험이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거든요. 항상 제가 강조하거든요. 13시간 하루 아니면 다른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낮은 상태에서 13시간 만에 시트 포지션을 가르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원래 그거부터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신 다음에 안전띠를 제대로 매고 그다음에 에어백이 터졌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말씀드린 앞에서 전제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에어백이 흉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자동차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에어백 하나만으로도 안전 담보할 수 없다. 안전 벨트만으로도 담보할 수 없다. 이게 두 개가 이제 합해졌을 때 이제 안전이 담보가 되는 거고 조금 전에 그 왜 안전띠 클립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즘 보면 이제 좀 답답하고 특히나 좀 배 나오신 분들 이거 좀 많이 클립을 사용하는 분들 계신데 이 안전띠 클립 사용하는 게 안전에 좀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안 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럼요. 이 안전띠라는 건요. 앞에 추돌이 생겼을 때 차가 갑작스럽게 정지를 하게 되면은 안전띠에서 클립이 뒤에서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원래 고급차에는 프리텐셔널 안전띠라는 게 붙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허리가 2점 묶여 있고 어깨가 1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3점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세개 3점씩인데 어깨가 1점이다 보니까 나머지 한쪽 묶이지 않은 부분들이 부닥쳤을 때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휘청을 거려요. 휘청거리는데 위에 상체 있는 안전띠가 뒤에서 확 잡아줘야 되는데 프리텐셔널 안전띠라는 것은 충돌을 일으켰을 때 이 안전띠에 별도의 센서가 붙어 있어서 상체에서 이 안전띠를 더 뒤로 당깁니다.
뒤로 당기는. 그래서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동을 걸고 안전띠를 매면은요. 안전띠가 몸에서 착 풀렸다가 다시 잡아주는 느낌이 1단계가 있어요. 아, 고급차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고급차는 그래서 딱 느끼는 게 안전띠를 풀었다가 딱 잡아주면 아, 이거 프리텐션 안전띠구나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확인하는 겁니다, 얘가. 정상 동작되는지. 근데 네. 일반 대부분은 일반 안전띠인데 그나마 일반 안전띠도 어깨가 헐렁거리는데 네. 느슨하게 풀어놓고 클립 묶어놨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에어백 터질 때 에어백에 맞을 수도 있고요. 충돌을 도리어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서 절대로 클립으로 묶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예. 또 한 가지는 클립. 예. 아까 뒷좌석 안전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택시 타실 때 아직도 뒷좌석 안전띠 안 매는 승객분들 맞습니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금방 또 내릴 테니까 또 이렇게 안 매시는 그렇죠. 분들 많이 계신데. 그리고 굳이 그러고 안내 방송도 사실 택시 기사분들이 의무상이 원래 그걸 고지를 하게끔 돼 있는데 녹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녹음으로 나오면은 고지 의무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택시 기사분이 안전띠 매세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뒷좌석에서 알아서 매줘야 되는데 예. 잘 안 매세요.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안 매세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다. 예, 위험합니다. 택시도. 그래서 예. 특히 이제 택시 같은 경우에 요새 고령 운전자도 많고 또 전기차 같은 거는 이 빠르고 급가속 급감속이 많다 보니까 더 울렁거리는 게 더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더더욱 안전띠는 꼭 매셔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둡다 보니까 안전띠를 꼽는 부위가 안으로 들어갔다든지 잘 안 보이거든요. 맞아요. 내가 맨날 타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예. 네, 거기 찾느라고 난리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는 또 그걸 야광으로 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눈에 잘 보이게 만들어준다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뒷좌석 안전띠를 꼭 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뭐냐면은 안 맸을 때 예. 매지 않았을 때 울리는 미착용 알림 장치 있죠. 그 대부분 승용차에 다 있잖아요. 예, 땡땡땡땡 하는데 그 소리도 커지고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예. 나중에 땡땡땡땡 거리면은요 안 맬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서라도. 근데 그거를요. 선진국에서 북유럽 같은 데서는 차가 다 뒷좌석까지 다 돼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안 매면은요 띵띵띵 거리기 때문에 시끄러워서라도. 그래서 북유럽 같은 데는 뒷좌석 안전띠요 90% 거의 100%라 그러죠. 그래서 그 장치도 요새 최근에 출시되는 자동차가 뒷좌석까지 있는 차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이 다 지금 100% 택시까지 완전히 확대돼서 좀 그런 게 되면은 뒷좌석도 자연스럽게 매지 않을까? 왜냐? 이거 자체가 사느냐 죽느냐를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생명띠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택시도 당연히 뒷좌석 안전띠 매셔야 한다는 거. 이것도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택시는 그렇고 혹시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띠가 잘 돼 있는데 네. 시내버스 있잖아요. 예. 이것도 어차피 똑같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사고가 나면. 위험한데요. 근데 시내버스 이 안전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내버스는 안전띠를 설치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시내라는 것은 정거장의 간격이 워낙 좁아요. 예. 그래서 가다 서다 반복하고 또 우리가 서서 짚고 있잖아 손잡이를요. 예.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요새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수도권에 연결돼 있는 버스 같은 거 고속도로 올라가는 버스들은 다 이 입석으로 다 의무화돼 있잖아요. 네. 좌석에 앉는 거죠, 다 그러니까. 예. 좌석에 다 앉아서 명수에 맞춰서 탑승하고 서 있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은 안전에 집적되니까 안전띠를 매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집어넣지만은 보통 시내버스는 서서 손님이 타고 내리고 간격이 좁기 때문에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전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차도 없죠. 기차도 없죠. 기차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 하나의 관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사고의 가능성도 워낙 적지만은 사고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안전띠의 의미가 없어져요. 워낙 덩어리가 무거워서 관성이 크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이 기차도 없고 또 시내버스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 자가용이나 택시 같은 경우에는 꼭 안전띠 매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하나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이거 평소에 좀 궁금했는데 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뭐 갈비뼈가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그 네. 복부 쪽에 뭐 장기가 손상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오히려 안전띠 있습니다. 때문에 더 뭐 피해를 많이 본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 사실관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거는 예. 정상적으로 맸을 때는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문제는 예전에 안전띠 자체가 불량도 많았었고요. 예. 심지어는 묶어놨는데 묶은 부위가 떨어져 나갔어요. 튕겨서 날아가는 좌석까지 통째로 날아가는 버스 같은 경우에 맸는데 예. 이 충돌로 했는데 버스의 좌석 자체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공중으로 날아간 거죠. 좌석하고 같이. 예. 이런 경우 사고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예전에 안전띠에 매는 거 요새는 안전띠를 매실 때 가장 중요한 게 3점씩인데 허리 양쪽 2점이잖아요. 예. 이 골반 쪽으로 매셔야 되는데 골반 쪽으로 좀 내려서 매실 때 네, 내려서. 예, 안전띠가 꼬이면 안 돼요. 아. 안전띠가 꼬여서 끈같이 돼버리면은요. 예. 혹시 충돌할 때 이 면으로 해서 펼쳐져서 압력을 받아야지만 충격을 분산을 시켜주는데 그렇죠. 분산되죠. 이게 예. 띠양떼로 꼬여 있게 되면은요. 집중도가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예전에 장파열이 생기거나 더 심각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시트 포지셔닝도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전띠 매면 에어백이 올라올 때 보통 부상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에어백이 터져 올라오는 속도도 세지만은 올라왔을 때 그 가슴하고 얼굴 부위에 이 면이 미끄러지면서 열상이 있죠. 화상을 입습니다. 아, 예. 이게 올라오면서 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을 강조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래서 화상, 열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안전띠는 꼬이지 말고 펴서 꼭 펴서 정확하게 시트 포지션과 더불어서 제대로 안전띠를 매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에어백이 터졌을 때 2중, 3중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꼬이면 안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죠.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 정상훈. 밀고 당기는 밀당의 고수지만 버스 등받이는 당겨 앉는 반전 매력. 운동하며 흘린 땀을 사랑하지만 헬스 기구에 묻은 땀은 꼭 닦아주는 반전 매력. 연기할 땐 거침없이 선을 넘지만 주차할 땐 절대 선을 넘지 않는 반전 매력. 이런 게 바로 지킬 건 꼭 지키는 반전 매너. 나부터 더 매너 있게, 서로에게 더 매력 있게. 공공장소 매너 함께 지켜주실 거죠?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47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하죠.
오늘은 봉화군 소식 알아볼 텐데요. 봉화군립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 2024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됐습니다. 봉화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치매관리팀의 박주희 주무관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주희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봉화군립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 2024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됐다는 소식인데, 자, 우선 치매 극복 선도단체라는 게 뭔가요? 네, 올해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봉화군립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 지정되었는데요. 예. 치매 극복 선도단체란 단체 구성원 모두가 치매 환자와 가족을 이해하는 치매 파트너 교육을 받은 후에 치매 극복 활동과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입니다. 또한 저희 봉화군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매년 점진적으로 선도단체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치매 극복 선도단체 지정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앞으로 역할이 더 커지겠군요. 네, 맞습니다. 치매 환자 등록 및 조기검진 연계 그리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행사 참여 등 치매 극복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선도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 자, 봉화군립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 어떤 곳인지도 궁금한데요. 좀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봉화읍에 위치하고 있는 관내 유일한 노인 전문 요양병원으로 중풍, 뇌경색, 뇌출혈, 편마비, 그리고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등 보호자가 필요한 질병 치료와 요양을 함께하며 봉화군의 관심과 협력으로 봉화군민을 위한 요양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요양병원 차등제, 간호 및 의사 등급이 1등급으로 현재는 143개의 병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 내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그리고 5월부터는 신경과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 다음 달부터 신경과도 네. 들어오고. 그러니까 봉화읍에 있는 유일한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다. 그러니까 네. 여기 이제 입원하시려면 65세 이상 돼야 되나 보네요. 자격이. 네. 그렇죠. 예. 자, 노인 인구가 갈수록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모든 지자체마다 치매 극복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자, 봉화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네, 저희 봉화군은 매년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맞서 일반 주민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조기 검진과 치매 파트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예. 치매 환자 대상으로는 가가호호 방문 서비스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조기 검진 사업 또 치매 파트너 교육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봉화구 치매 안심센터도 운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요? 네, 봉화군 치매 안심센터에서 운영 중인 사업을 몇 가지 소개드리자면, 예.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치매 보든마을 운영과 치매 예방 그리고 인지 기능 유지를 위해 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치매 가족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치매 환자 지원 서비스 등 다방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고령자 인지 건강, 즉 치매 실태 조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봉화군의 치매 환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봉화군 치매 환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기준 추정 치매 환자 수는 1,572명이고요. 네.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봉화군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된 누적 치매 환자 수는 1,070명입니다. 아, 그렇군요. 봉화군에 이제 등록된 치매 환자가 한 1,000명 좀 넘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추정되고 있는,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치매 환자 전체는 1,500명이 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어르신들이나 또 중년을 이제 넘어서면서 나도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치매 예방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자, 이것도 궁금하고 333 치매 예방 수칙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333 치매 예방 수칙은 3행, 3금, 3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첫 번째 3권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 즐겨야 할 활동으로
운동하기, 골고루 식사하기, 독서하기, 네. 그리고 두 번째 3금은 참아야 할 3가지로 절주, 금연, 뇌손상 예방. 네. 마지막 3번째 3행은 치매 예방을 위해 꼭 챙겨야 할 3가지로 건강검진, 소통하기, 치매 조기 검진이 있습니다. 네, 치매 예방 수칙을 올바르게 지켜서 치매 발생률을 낮춰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치매 예방 수칙 333 법칙이 있군요. 그러니까 네. 3행, 3금, 3권. 그러니까 3권은 이제 권해준다 할 때 그 권자 같아요. 그렇죠? 네. 3가지를 권해주는데 이제 운동하기, 골고루 식사하기, 독서하기 이런 걸 권하고 3금, 3가지 금해야 할 거는 음주, 그렇죠? 음주와 흡연, 또 뇌 손상 예방 이거는 이제 금해야 된다. 는 말씀이시고 3행, 3가지 행해야 될 거는 건강 검진 하셔야 되고 또 소통하기 자꾸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하셔야 되겠죠. 소통하고 치매 조기 검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333 치매 예방 수칙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본인이나 가족이 치매 우려가 있거나 또는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으면 될지 봉화군 보건소로 연락하면 될까요? 네, 만약 치매가 걱정된다면 신분증을 직참하신 후에 보건소 또는 가까운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방문하셔서 선별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혹시나 기억력이 괜찮으시더라도 치매가 걱정된다면 정기적으로 부담 없이 선별 검사 받으러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조기 예방적 차원에서 좀 들러보시면 검사를 좀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예,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봉화군 보건소 치매관리팀의 박주희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전화가 끊겨졌네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벌써 총선이 일주일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총선 개표 방송 관계로 이 리서치 오늘 시간 한 주 쉬었는데요. 오늘은 총선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고 출구 조사가 이번에 좀 많이 좀 오차가 생겼는데 그 얘기도 좀 나눠보고요. 또 그 밖에 정치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게 어제 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발언 갖고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민심을 제대로 대통령이 읽고 있는지 또 반성과 사과를 제대로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예. 자, 지금 배종찬 소장 연결이 됐었는데 전화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계속 끊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영은의 한 걸음씩 노래 잠시 듣고요. 배종찬 소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비가 내려와 나의 몸을 적실 때 난 나무 밑에 숨었네. 울먹이고 있을 때 비가 내게 말하네. 이건 너의 마음을 씻겨주는 거라고. 이제 노래를 부르며 집을 향하네. 소중한 가족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네. 저기 작은 언덕 위에 집이 보이네. 소중한 가족들이 손 흔드는 곳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졸린 눈을 부비며 창문을 열어보니 따스한 해가 푸른 하늘 위에 떠 있네. 아무리 피하려 해도 귀에 걸리는 우리 그토록 듣고 함께 불러대던 그때 그 노래. 머리로 막아도 애써 귀를 막아 보아도 어느새 난 그대의 나. 노래는 추억들을 부르지 아랑곳 없이 차갑게 굳어버린 줄만 알았던 내 맘 무색하게. 네, 존박의 그 노래까지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예, 배종찬 소장님, 여보세요? 네, 배종찬입니다. 예, 오늘 연결이 좀 어렵네요. 네네, 조금 연결이 고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총선 이후에 이제 첫 방송인데, 자, 네. 결과 좀 분석해 봐야죠. 자, 175대 108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압승, 국힘 참패. 야, 국힘 100석은 간신히 넘긴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또 절묘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자,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번 결과? 글쎄 이제 우리 선거제도가 이제 소선거구 제도고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당선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제도가 어떻다 저떻다를 떠나서 결국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로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으로 끝났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선거 초반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이 됐죠. 한정훈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계속 시도했던 것이 한동훈 대 이재명 대결 구도였거든요. 예.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대결 구도가 사라져버리고 3월 중순 이후부터는 뚜렷한 윤석열 정권 평가 또는 정부 견제론이 부각되면서 여론이 이 야당 쪽으로 기울어졌고 네. 결과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 지난 총선과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뚜렷하게 다른 점은
그때는 여당이었고 정권 안정이었다면 이번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나쁜 가운데 이 정권 심판 야당으로서 거둔 성적표라는 의미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고 성적이라면서요, 야당으로서는 이번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 총선에서 글쎄요, 좀 가장 눈에 띄는 당선자 있잖아요. 네. 뭐 여러 명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명만 꼽으라면 우리 배종찬 소장님, 누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이번 당선자 글쎄요, 중에? 당선자 중에서 저는 특별히 좀 많이 주목했던 인물은 추미애 당선자도 주목이 됐습니다. 왜 막판에 그러냐면은 뒤집었죠, 새벽에. 그렇죠. 상당히 곡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경기도 하남 갑에 출마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당선이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천당과 지옥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실제 개표를 하자 또 이용 국민의힘 후보자 상당히 또 근접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가까스로 또 당선이 됐지만 당선되고 나면서 추미애 당선자의 목소리가 부쩍 또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력한 또 국회 의장설, 최초의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여성 국회의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 6선인가 그렇죠? 6선입니다. 그렇죠. 6선입니다. 6선, 네. 본인의 원래 지역구도 이번에 이제 고민정 의원이 다시 이제 또 당선이 된 광진을에서 내리 5선을 했었던 정말 광진 무적이다라고 불렸던 추미애 당선자인데 저는 다른 점보다는 주목되는 것이 또 기사회생에서 국회의원이 됐고 또 차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추미애 이 정치인 추미애의 인생 역정이 참 다채롭습니다. 당대표가 됐다. 또 2002년 대선 때는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민주당이었다가 정말 가전 인생 역정을 다 겪고 온 것이 2004년에는 또 민주당이었죠. 꼬마 민주당, 이 작은 규모의 민주당에서 삼보 일배하는 그런 또 추미애 또 당선자의 모습인데 그 이후에 또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고 문재인 후보의 대선 승리를 이끌어냈고 또 법무부 장관 자리에도 올랐고 또 추경 갈등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또 당선자가 되면서 국회로 입성을 하고 국회의장설이 거론되는 거. 참 드라마를 만들어도 이렇게 대하 드라마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추미애 대 이용 이 대결 좀 여유 있게 추미애 당선인이 이기지 않을까. 뭐 여론조사도 그랬고 예상밖에 상당히 접전이었고 막판에 이제 뒤집은 결과가 나왔고 김민석 후보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 서울에서 끝까지 이제 새벽까지 지고 있다가 막판에 또 역전을 했고. 이준석 당선인은 어때요? 저는 여기가 제일 눈길이 많이 갔거든요. 드라마였습니다. 이준석 이 당선자의 경우에는 한때는 또 대구에 출마한다는 출마설이 돌기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평균 유권자 연령대가 35세인 이른바 반도체 벨트 경기도 화성을 지역에 출마를 했고 선거 초반은 상당히 기대 또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천 사라지고 어둠만 가득했는데 이른바 공영훈 후보자의 자녀 정여 의혹이 불거지면서 또 상당히 이 추격하는 양상으로 벌어졌는데 실제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도 공영훈 후보자를 앞서지 못했거든요. 맞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게 별에서 온 그대가 아니라 화성에서 온 그대, 이 별이죠. 이준석 후보자가 됐는데 일종의 그 지역에서의 막판 표심을 흔들어 놓았던 것은 공영훈 후보자와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리가 되면서 적어도 우리 지역에 한번 이준석 같은 사람을 한번 당선시켜 보는 건 어때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막판에 부모님도 유세 차량에 올라가서 또 눈물로 호소하고 또 김종인 상임 고문이죠.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준석 된다고 봐요. 이준석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하는 그게 또 상당히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또 분석도 나오면서
말 그대로 드라마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준석도 그렇고 뭐 김재섭, 천하람, 김용태 이렇게 아주 젊은 정치인들이 대거 이제 국회로 입성했던 이번 총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저 배종찬 소장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출구조사 딱 발표했을 때 와, 이거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지옥이 그런 지옥이 없었을 겁니다. 가슴이 뚝 떨어졌고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한 환호성을 질렀는데 개표 결과도 상당히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출구조사 이 정확성 문제 이것도 좀 짚고 싶고 여론조사도 이번 결과 많이 상이한 게 그런 결과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분석해 주시죠. 제가 흥미로운 걸 오늘 많이 분석을 해드릴게요. 먼저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오늘 선거 예측에 대해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리얼미터가 이건 이제 선거 지나가고 난 이후에 이제 결과이긴 합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이고요. 유무선 자동답 조사입니다. 실제 우리가 보통 이제 지난 3월 말 정도가 이번에 유권자들이 어느 정당에 또는 어느 후보자에게 지지를 할지 대체로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에 결정한 시점으로 볼 수 있는데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36%입니다. 36.3%인데 36% 곱하기 300명 해보십시오. 몇 명 나옵니까? 108명이네요? 108명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구조사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게다가 너무 정확하죠. 게다가 4년 전에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 갤럽 기준으로 긍정평가가 60% 나왔습니다. 그럼 60 곱하기 300 해보십시오. 180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권자들의 투표 기준이 돼버리면은 저는 이런 예측 방식이 맞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외부 강연이나 방송에서도 추정을 해왔는데 이 출구조사가 힘든 이유는 제가 MBC 또 MBC와 함께 국회의원 또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모두 또 출구조사를 여론조사 기관에서 제가 몸담았던 조사기관에서 총괄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뭐가 어려웠냐면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는 반영이 안 되죠. 출구조사에. 초접전이기도 했지만 이번 18군데 이제 출구조사 예측과 당락이 뒤바꾼 곳이 18군데로 상당히 좀 다른 편입니다. 역대 출구조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랬던 결정적인 이유는 네 글자입니다. 사전투표.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역대급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1.3%로 가장 높았는데 원래 출구조사는 투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요. 투표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근데 출구조사가 단 하나 담아되지 못하는 것이 사전투표인데 이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허용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전투표의 31.3%나 되는 그 많은 유권자들을 어떻게 보면 투표율로 분석을 한 겁니다. 투표율로 그러니까 이제 보정을 해서. 지역별로 그렇습니다. 이제 남녀 그다음에 연령대별 투표율만 합니다.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를 했는지 비례투표는 어느 정도에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 주로 이제 우리가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이었죠. 지난주에는 방송이 없었으니까요. 대체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출구조사를 할 때 조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세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적용하라느냐. 조금 더 실제 이 조사한 이 수치보다는 투표율을 받은 수치보다는 조금 더 어느 정당 쪽에 높게 하느냐. 또는 어느 정당 쪽에는 낮게 하느냐. 이 세 가지 버튼에서 고민을 하다가 좀 민주당 쪽에 가중을 더 많이 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최종적으로 이제 방송협회의 출구조사 백서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탓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 투표자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판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대체로 사전투표는 민주당 투표 성향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또 판단해왔고 그런 결과들을 봐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접전 지역 또 사전투표에서도 보수 유권자들이 많이 나와서 투표한 지역의 경우에 대표적인 낙동강을 볼 때입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출구조사도 민주당 후보가 여러 곳 앞선다고 했습니다만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단 한 곳 전재수 의원의 부산 북간만 빼고는
전 지역이다. 17군데가 18군데 중 17군데가 국민의힘 싹쓸이였거든. 그것도 역시 사전투표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실제로 부산 지역의 사전투표 개표 결과를 확인을 해봤더니 네.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 후보자 사이의 사전투표의 이 표차가 별로 안 납니다. 별로 안 납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사전투표율은 점점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올라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 이거 상당한 고민으로 남겠는데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일종의, 다중 멀티 이 상관 개수를 이용을 해서, 물론 이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투표율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조금 더 협조를 해줄 부분은 그냥 단순히 지역별 정도, 기초자치단체별 정도의 투표 아니라 투표소별. 투표소별이면은 더 미세하게 내려가거든요. 투표소별, 전국에 수많은 투표소가 있으니까 투표소별로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사전투표라도. 투표소별로 투표를 좀 알려달라. 그리고 여기에 조사기관은 다중개수 적용을 해서 실제 본투표일날 투표되는 그것을 연령대와 어떤 다양한 그 이전의 여론조사의 결과치까지 회귀개수 값을 다 집어넣어서 그걸 최종적으로 멀티 릴레이션을 돌린 다음에 최종적인 판별 분석을 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복잡한 이유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치밀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론을 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왜 국무총리랑 대통령 비서실장 지금 하마평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데, 지금 다들 좀 고사한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일단은 비서실장 같은 경우 장제원 의원이 지금 유력하다, 지금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비서실장의 경우는 대통령과의 호흡이 될 수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비서실장 짧게 말씀드리면 비서실장은 그래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면서도 무조건 예스맨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그래도 가감없이 전달해 줄 사람이 장제원, 불출마한 장제원 의원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박영선 민주당 전 의원도 거론되고 양정철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도 거론되는데, 저는 비서실장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만들어낸 램 임마누엘, 시카고 시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주일 주비대사입니다. 이 사람은요, 언제든지 오바마 대통령의 멱살을 잡습니다. 똑바로 해! 대통령의 멱살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어야 됩니다. 국무총리가. 물론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또 인선이 결정이 될지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